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립니다. 롱 팀장이 지금 감기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켜져 있군요. 혹시나 제가 키지 않았을까 봐. 병재님 어서 오세요. 귤톨 진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저 혼자 하니까 세 분 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30분 넘게 저랑 호흡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진짜 독감 혹은 코로나 혹은 갖은 여러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좀 걱정인 게 12월이면 이제 연말 연초 이제 기업들이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 이제 사회자로 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변이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다 목으로 좀 많이 오더라고요. 뭐 가래가 껴서든 아니면 그냥 인후면이든 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저도 좀 예민하게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롱 팀장 이제 채팅창이 들어왔네요. 롱 팀장님 없으니까 그냥 나갈래요. 네, 롱 팀장님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취소하셔도 롱 팀장님은 괜찮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 이슈가 있었고요. 여전히 종목 장세였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탄력도가 그래도 후반으로 올수록 조금 떨어지고 섹터 탄력도로 이제 조금 옮겨가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 과연 12월에도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11월에 돌아보니까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1월 기준 13%나 지수가 올랐습니다. 근데 체감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큰 주도 섹터가 막 끌고 올라가주는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진 못했지만 생각보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아졌었던 11월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 이번 주는 사실 큰 건 없었고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제 있었죠. 기준금리 7번 연속해서 동결이었고요. 원래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내년도 경제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다라는 거죠.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데 조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전망, 뭐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실적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11월 달 이렇게 돌아보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외국인 기관 연기금 수급을 봤더니 뭐각 섹터 대표 주자들을 사긴 했습니다만 기존보다는 좀 낙폭 과대 섹터에서 매수를 강화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카카오죠. 외국인 기관 또 기관 내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죠. 이쪽으로 개인들이 참다 못해 이제 매도하고 이탈되는 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확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크래프톤 또 대표적인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시세는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또 약진하고 있는 게 LNF인데 LNF도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마저도 이제 낙폭 과대 플러스 개별 모멘텀 이슈 추가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 문제 등도 있다 보니까 올라온 쪽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안 오른 쪽에서 수급 빈집 처리하는 느낌의 움직임 계속 이어왔다라는 점 11월이었고요. 자, 그럼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연말이니까 지금 내년도에 대한 전망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인덱스 보고서들을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증권사 대다수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여전히 AI와 반도체 쪽에 긍정의 의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AI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걸까요?
일단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 플러스 AI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AI 관련해서 과거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실체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AI가 연초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아, 이런 실체가 있었구나 하면 시장이 막 인식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AI 솔루션이 적용된 의료 AI 업체들 병원에 막 관련한 솔루션 제품들이 깔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것 또한 실생활에 쓴다라는 실체를 확인하니까 이쪽 주가도 쉬어도 또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또 다른 AI 실체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내년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에는 뭐 실시간 통번역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탑재된 폰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내년도에 폰과 PC가 AI가 다 개별 적용이 된다라는 실체를 확인하니까 이쪽에 또 갑니다. 온디바이스 AI, 결국에는 뭐 AI의 확장편인데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챗 GPT로 대변되는 이런 대규모 모델입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GPU 칩이나 HBM 칩이나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뭐 번역 기능 혹은 보정 기능 이런 특정한 이렇게까지 막 빅모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특정한 기능에서 좀 더 빠른 속도를 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모델이 소형화되고 집약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들어가는 칩도 살짝 달라집니다. GPU와 NPU.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 할 때 가장 먼저 또 NPU 쪽이 거론됐어요. 추론하는 연산에 효율적인 칩이다 해가지고 NPU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한동안 싹 올랐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 2주 엄청 시세를 내다가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선 또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AI 쪽이 잘 버티거나 혹은 쉬었다가도 또 가는 흐름이 나오고 내년도에도 이런 AI 모멘텀 등이 반도체를 자극해서 AI와 반도체를 같이 끌고 갈 거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가 이익 성장 견인하면서 내년도 증시에 긍정적일 거야 라는 해외 IB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말고 또 고민되는 섹터가 2차 전지죠. 오늘 엄청 빠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사 중심의 하락, 뭐 2차 전지 전반이 오늘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상반기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주도주였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많이 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악재성 뉴스 등이 많았죠. 리튬가 떨어지고 배터리가 떨어지고 수출 단가, 수출 물량 다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에서 LFP 배터리 적용 확대하면서 국내 3원 개 배터리 밀려난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재고 쌓이면서 전기차 업체들 할인 경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비중 축소 의견이나 뭐 중립 이하 의견들도 증권사에서 꽤 많이 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과했다. 뭐 고점 대비 3, 40%다 밀렸는데 전기차 성장성에 그렇게까지 뭐 악재가 있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단기 반등하는 날도 있었고요. 긍정의 소리를 내고 있는 쪽 중에 대표 증권사가 지금 일단 KB 쪽입니다. 전기차를 왜 시작했는가를 떠올려 보라라는 거죠. 결국 탄소 중립 가야 하고 자율주행 가야 하고 그러면 전기차 쪽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일부 증권사들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에는 공감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긍정의 소리를 내는 증권사들도 지금 당장 간다는 아니에요. 보통 다 내년 3분기 뭐 요때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주가 좀 선행한다고 쳤을 때는 한 2분기경부터 대응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많았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되는 시점이고요. 또 지금 IRA 세부 규정 관련해서 12월 1일 경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뉴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좀 더 밀리고는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따라 다를 텐데
만약에 IRA 세부 규정에서 중국을 좀 더 압박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 배터리사들은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좀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조금 중국에게 널널하게 해준다면 뭐 적정히 중국의 광물 비중, 중국의 부품 비중이 섞여 있어도 IRA 보조금 지원해줄게 이런 뉘앙스 뭐 정확히 몇 퍼센트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 기조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2차 전지 쪽 빠지고 있고 오늘은 뭐 테슬라가 밤사이 좀 주가 빠졌죠. 사이버트럭 첫 인도 날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 배송 행사를 시청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일단은 당장의 평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륜구동 모델 가격이 투자자들은 한 5만 달러 기대했는데 이게 거의 7만 달러 육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거죠. 주행거리도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얼마 정말 조금 더 한 번 충전했을 때 나가는 길이가 조금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고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서도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요 며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올랐다가 오늘 2차 전지 전반을 누르는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뭐 뉴스를 계속 잘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 주간 뉴스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엠로나 삼성 SDS 같은 이런 AI 관련 혹은 공장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흐름이 좀 괜찮다라는 것과 관련한 뉴스 등이 꽤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뭐 기업들 뭐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세일즈포스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경제 이슈였습니다. 진원님 역시 AI 올려주셨네요. 아까 못 봤습니다. 맞아요. 기침 소리 너무 많이 들려요. 요즘에 겨울에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PD들이 전원 다 기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방송사 이제 자리가 앵커석 바로 뒤에 다 PD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나마 저는 또 새벽에 혼자 좀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행히 노출도는 좀 적긴 한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휴, 롱 팀장도 다음 주엔 들어올 수 있겠죠? 오늘 경제 이슈는 나 혼자 산다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 혼자 산다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 혼자 산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이렇게 살면서 젊은 층이 대도시에서 막 어떤 날은 운동 갔다가 어떤 날은 집에서 막 뭐 꽃꽂이 했다가 어떤 날은 음식 만들어 먹었다가 이렇게 젊은 층이 자기만의 시간을 채워 나가는 그런 거를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봤더니 1인 가구 빈곤율이 47.8%입니다. 전체 가구 빈곤율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혼자 사는 이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을 살펴봤을 때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의 지원금까지 다 포함한 소득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3분기 1인 가구는 2.4% 줄었습니다. 이거는 오른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까지 반영을 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줄어든 삶이 더 팍팍해진 1인 가구라는 거고 2인 가구, 3인 가구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1인 소득이니까 좀 적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살림살이가 많이 팍팍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보면 통계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내놨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이 1인 가구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노인 1인 가구가 너무나 빈곤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가 올해 좀 있었잖아요. 뭐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게 왔었으니까. 사실 여기 소득에는 앞서 사업소득이 들어갑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혼자 사는 농민, 독거 노인 등이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소득이 너무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한 빈곤율이 올라갔다라고 통계청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기 사진 보시면 인구 집단별로 봤을 때 1인 가구 그 가운데서 노인의 빈곤율이 70%가 넘어가고 지역으로 봤을 때 농어촌 빈곤율이 또 56%에 육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빈곤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소비 지출도 체크를 해봤더니 의류나 신발, 고통이 아니라 저 교통인데 오타입니다. 의류, 신발, 교통 소비가 감소했어요. 식품 외에는 소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의식주에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를 줄였다라는 게 되겠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구에서 이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 고령층이 가장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겨울에 추운데 이런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노인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국가 개입으로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도 또 이 노인 가구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도움이 계속 된다면 빈곤율이 올라간 노인 가구층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꾸준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1인 가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인생에 누구나 한 번은 1인 가구가 된다고요. 뭐 미혼이거나 비혼이거나 아니면 진학이나 취학을 위해서 서울에 혼자 올라온다던가 뭐 이래서도 1인 가구가 될 거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된 누구나 한 번쯤은 1인 가구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비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삶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라. 그래서 해외에서 1인 가구들은 좀 어떻게 이제 뭐 정책적인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조금 좋아 보였던 사례가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저 호주의 나이팅게일 하우징이라는 뭐 나름의 조금 트렌드화된 가구 형태가 있는데 1인 가구 한 20가구 정도가 사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층층별로 살겠죠. 근데 1인 가구가 산다고 해서 막 팍팍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해놓고 식물도 정말 많이 꾸미고 서로 간의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서 1인 가구가 행복하게 사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1인 가구만을 위한 뭐 주거 형태를 조금 구축해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본은 고독사인데, 제가 오타가 좀 많았네요. 고속사가 아니고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번에 일본 고독사 제로 작전. 일본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이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한동안 사회에서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막아보고자라는 자발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이 좀 맞물린 상호 돌봄 제도 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지킴이 상담 창구가 각 주거지별로 마련이 돼서 이제 고령자분들이 와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건 혹은 삶의 패턴이건. 그러다 보면 매일 오시던 분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오시던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나 건강에 대한 체크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담 창구 많이 마련했다라는 거고 민간에서도 공동주택 관계 맺기 운동, 뭐 며칠에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점심 먹기, 뭐 이런 시스템을 민간에서도 스스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조금 지방에서 과거에 붐이 있었다가 고령화되면서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간 그런 도시 중심으로 서로 간의 상호 돌봄 시스템을 좀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고속사망 진원님 오타예요. 그죠? 저도 살짝 무서웠어요. 고독사보다 고속사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은지 워낙 이제 대본 준비할 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말되게 나와서 더 무서웠어요.
자, 두 번째 경제 이슈였고, 이제 마지막은 생활 경제 이슈. 롱 팀장이 굉장히 이 코너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만약에 있었으면, 아, 식상해. 뭐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조금 자신이 없는데, 나름 열심히, 사실 이게 저희가 독금사 역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좀 뭐 접근하기도 좋고 아니면 어디 취업할 때 이런 말들을 써먹기도 좋은 걸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이미 지났는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느냐 또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롱 팀장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올해는 성적이 어땠고 요걸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네 번째 금요일에 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말하죠.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딱 연말 소비 시즌의 시작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연간 재고를 거의 이 시기에 털어내기 때문에 재고떨이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재고떨이 하려고 막 원가에 가까운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죠. 블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자 레드에서 블랙 흑자로 돌아서는 기점이다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붙였고 미국 기업들은 거의 이날을 위해서 하반기는 완전 올인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일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연간 소비의 20%가 이 시즌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소매 업체들 1년 매출의 70%가 요때 발생한다고 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세일 행사였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조기 추수감사절 초기에는 이 추수감사절 다음날 그냥 휴식하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치면 설이나 뭐 추석 이런 건데 명절에 다들 오랜만에 모여서 만나고 다음날 출근하기가 좀 그러니까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하고 금요일에 다 같이 그냥 쉬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명절이 있으면 서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막 선물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비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업화되면서 요때 세일 많이 해서 이제 재고를 털어내는 기업 행사로 바뀐 거죠. 특히나 이제 대공황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요때 세일해서 싸게 사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연간의 소비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대공황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 엄청나게 매출이 뛴 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기업들의 세일 행사 이런 게 좀 의미가 짙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유통에 대한 구조가 다른 게 국내는 뭐 예를 들어서 땡땡 백화점이면 본인들이 그 물건의 재고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뭐 이제 유통사 혹은 뭐 배송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냥 배송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슨 백화점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다 산 한 업체가 그 전체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들 거예요. 다시 취소나 뭐 반품이 안 돼요. 본인들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판매를 해서 재고를 떨어야지만 다음 해에 갈 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이때 할인 행사를 연말에 많이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주로 완전 오프라인 행사였죠. 그런데 아니죠.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훨씬 더 이게 온라인 쪽이 강화됐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같이 소비하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영국, 뭐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같이 이어졌고 우리도 요즘에 요 시즌 되면은 모든 유통 사이트 들어가면 블랙 프라이데이 몇 퍼센트 할인 대전 뭐 해갖고 며칠부터 며칠 이런 거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같이 연말 소비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서 코로나 끼고 많이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지금 사진 보시는 게 이게 몇 년 전 YTN에서 보도됐던 사진이에요. 백화점 앞에 막 전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문 딱 열리면 이렇게 다 같이 막 웃으면서 들어갔던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최근에는 줄도 굉장히 짧고 미리 줄 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이런 온라인 위주로 좀 재편된 성향이 더 짙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증거가 요번에 뉴욕 맨하튼의 메이시스 백화점, 뭐 대표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서로 줄 서서 밀고 들어갔던 백화점인데 여기가 매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온라인 커머스 대비해서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리테일러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사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다. 오히려 매출이 그렇게 안 오르는 레드 프라이데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찾다 보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있어요. 뭐 어찌됐건 연말에 너무 다 때려 넣어서 과소비를 조장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너무나 많은 생산품이나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좀 심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얘기로는 물건 다툼이 큰 이슈가 됐죠. 매년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도 그때 YTN에서 수년 전에 난투극 벌이던 사람들 이제 사진을 제가 뉴스 캡처를 해온 건데 난투극 벌이는 건 너무 많았고 주차장 시비로 인한 총격 사건 2016년도에 또 수명이 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많이 봤고요. 요런 난투극이 이게 온라인 위주로 좀 재편되면서 많이 줄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직구가 많아졌잖아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우리도 같이 사자 뭐 이렇게 해서 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요때 산 것들 환불이나 교환이나 뭐 취소 반품 요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항상 이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나면 한국소비자원에도 요런 관련 불편했다 뭐 혹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비자 문제 고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경기 우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어땠을까 사람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전미소매연맹 기준으로 봤을 때 23일, 27일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긴 합니다만 쇼핑객 사상 최대 기록했고요. 어도비에서는 불프랑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1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기존보다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치중해서 매출 증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미국은 울고 중국은 웃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성비, 경기 우려감이 조금 있고 사실 미국인들이 임금이나 뭐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 거, 고물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가성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가성비 하면 또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제품들이 뭐 샤오미 요런데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요즘 주변에서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CJ 대한통운이 이 알리바바 물량을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11월 주가 상승률 보시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중국 유통사들이 조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게 뭐 미국도 국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용으로 요건 상식. 블랙 프라이데이 증시에서도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뭐 블랙 먼데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블랙은 정말 블랙입니다. 이런 흑자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암흑이다, 칠흑 같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요런 증시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할 때는 1927년대 독일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닌데 주식시장이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1927년대 5월 이전까지 그 전 17개월 주가가 독일 증시가 16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니까 독일인들이 돈을 빌려서 막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그러다가 1927년 5월 12일에
이제 독일 중앙은행에서 이제 주식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마진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독일 주식시장이 13%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날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 뒤로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요일을 붙이죠. 국내에서도 보면 언론 기사에서 월요일에 급락 나오면 블랙 먼데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정말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주가의 하락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어느새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난 느낌이 드네요. 병재님, 네, 롱 팀장이 이번에 방송 못 나온 것도 감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기 들어와도 됐는데 제가 그냥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니까 이제 아프니까 같이 하면 또 좀 걱정도 되고 제 컨디션도 걱정되고 해서 과감히 우리자산운용에서 하는 방송인데 우리자산운용의 팀장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이렇게 이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는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감기 이런 거보다 연말 행사도 많은 데다가 증시에서 방송 아이템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막 이렇게 질주해주면 브리핑을 할 때도 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 자세히 준비하면 되는데 막 여기서 OLED 올랐다가 반도체 찔끔했다가 다음날은 뭐 방산주 올랐다가 너무 제각각이고 하루에도 올라가는 테마가 뭐 토큰 증권부터 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급등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기회는 많은 것 같지만 막상 그거 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 내기 좋았겠지만 또 그런 것에서 소외된 분들은 어려운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방송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병재님. 빠른 순환매 장세.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7, 8월에도 증시가 힘이 없을 때 막 초전도체가 오전, 오후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테마 순환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지수 분위기가 좋은데도 테마 순환이 너무나 빨라요. 연말에 이제 수급 빈지털이 이런 움직임까지 가세해서 빠르다 보니까 사실 남은 12월도 조금 걱정됩니다.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거나 새로운 호황제가 있으면 방송하기 좀 이제 좀 편한데 또 그거에 대해 대응 세우기도 좋은데 지금 뭐 개별주 움직임이다 보니까 대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모그린텍 추가 매수하셨다고. 병재님은 종목 선정이 보통이 아니심이 느껴집니다. 진원님 요번 어땠을까? 한 주간 수익이. 뭔가 이렇게 빨리 호흡되는 장에 왠지 진원님은 또 나름 잘 적응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수익 잘 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진 증시랑 좀 더 나아진 건강 상태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야 뭐 건강을 이대로 유지하면 되고 농팀장이나 감기 좀 다 나아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반반 정도. 서울 머니쇼에 가셨구나. 오건영 부장님 만나시고. 바쁘시다. 저희 회사가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때 병재님 꼭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귤톨은 나갔나 봐요. 제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말이 편하게 하는데 정말 매주 와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가는 친구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민님, 미녀 앵커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녀과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호감형 얼굴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부하기로는. 그냥 인상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그럼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재님. 네. 저희 하는 행사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무조건 병재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님도 가능하시면. 근데 진원님은 또 아이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초대하기도 참. 일단 그래도 초대장이 생기면 무조건 두 분한테 꼭 보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 증시 대응도 잘 하시고 일단 그 전에 주말 토일은 푹 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